22장. 비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브론스키가 도착했을 무렵 진흙탕 속을 전속력으로 질주하며 고삐를 느슨하게 늘어뜨린 채 마차를 끌던 말들의 기세와는 대조적으로 태양은 다시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주요 도로 양편에 늘어선 별장들의 지붕과 정원의 오래된 라임나무들은 젖은 광채로 반짝였고 나뭇가지에서는 기분 좋은 물방울이, 지붕에서는 세찬 물줄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는 소나기가 경주 코스를 망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접어두고 대신 비 덕분에 그녀가 집에 혼자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최근 외국 온천에서 돌아온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페테르부르크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혼자 있기를 바라며 브론스키는 평소처럼 이목을 끌지 않기 위해 다리를 건너기 전 마차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는 대로변으로 난 정문을 통하지 않고 뒷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어른께서 오셨나? 그가 정원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나리. 안주인께서만 집에 계십니다. 하지만 정문으로 가시는 게 어떠실지요? 거기 하인들이 있으니 문을 열어줄 겁니다. 정원사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정원을 통해서 들어가겠네. 그녀가 혼자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또 오늘 오겠다고 약속하지 않았기에 경주전에는 자신이 올 줄 꿈에도 모를 그녀를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던 브론스키는 칼집을 움켜쥐고 꽃이 핀 모래 통로를 조심스럽게 걸어 정원이 내다보이는 테라스로 향했습니다. 오는 길에 생각했던 그들 처지의 고난과 복잡함은 이제 모두 잊었습니다. 오직 그녀를 곧 보게 될 것이라는 생각, 상상이 아닌 살아있는 실체로서의 그녀를 마주할 것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발바닥 전체로 테라스의 낡은 계단을 밟으며 올라가려던 찰나, 늘 잊고 싶지만 그들의 관계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존재인 그녀의 아들 세료자를 떠올렸습니다. 그 아이의 질문하는 듯한 브론스키가 느끼기엔 적대적인 그 눈동자 말입니다. 그 아이는 누구보다 자주 그들의 자유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아이가 있을 때 브론스키와 안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반복할 수 없는 말을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가 이해하지 못할 만한 그 어떤 암시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합의한 적은 없었으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아이를 속이는 것 자체가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라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이 앞에서는 그저 아는 지인처럼 대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의에도 불구하고 브론스키는 자신을 뚫어지게 응시하는 아이의 당혹스러운 시선을 자주 마주했습니다. 아이는 때로는 다정하게, 때로는 차갑고 내성적으로 기묘한 수줍음과 불확실함을 보였습니다. 마치 이 남자와 엄마 사이에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중대한 유대가 존재함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사실 아이는 이 관계를 이해할 수 없음을 느꼈고 이 남자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져야 할지 명확히 정리하지 못해 괴로워했습니다. 감정의 모든 징후를 포착하는 아이 특유의 예민한 본능으로 세료자는 아버지와 가정교사, 유모가 브론스키를 단순히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공포와 혐오의 눈으로 보고 있음을 비록 그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반면 어머니는 그를 최고의 친구로 대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 사람은 누구지? 난 그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 내가 모르는 건 내 잘못이야. 내가 멍청하거나 나쁜 아이라서 그래, 아이는 생각했습니다. 브론스키가 그토록 거북해했던 아이의 의심스럽고 질문하는 듯한, 때로는 적대적인 표정과 수줍음은 바로 여기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존재는 브론스키에게 최근 경험하기 시작한 그 형언할 수 없는 기묘한 혐오감을 어김없이 불러일으켰습니다. 아이의 등장은 브론스키와 안나 모두에게 어떤 기분을 느끼게 했는데 이는 마치 나침반을 보며 자신이 탄 배가 올바른 방향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속도를 멈출 힘이 없는 선원의 기분과 같았습니다. 매 순간은 그들을 더 먼 곳으로 끌고 가고 있었고 자신의 일탈을 인정하는 것은 곧 확실한 파멸을 인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인생에 대해 순수한 시각을 가진 이 아이는 그들이 알고는 있지만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지점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왔는지를 보여주는 나침반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세료자가 집에 없었고 그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녀는 산책을 나갔다가 비를 만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테라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를 찾으러 하인과 하녀를 이미 내보낸 상태였습니다. 자수가 촘촘히 놓인 하얀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꽃 뒤편 테라스 모퉁이에 앉아 브론스키가 오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곱슬거리는 검은 머리를 숙이고 난간 위에 놓인 차가운 물뿌리개에 이마를 대고 있었으며 그가 잘 아는 반지를 낀 두 아름다운 손으로 물뿌리개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전신, 머리, 목, 손의 아름다움은 볼 때마다 브론스키에게 새롭고 예상치 못한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넋을 잃고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걸음 다가가려 하자마자 그녀는 그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물뿌리개를 밀어내며 상기된 얼굴을 그에게 돌렸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어디 아파요? 그가 프랑스어로 물으며 다가갔습니다. 당장이라도 그녀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보는 눈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발코니 문 쪽을 살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을 자각하며 얼굴을 살짝 붉혔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녀는 일어나 내민 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올 줄 몰랐어요. 세상에. 손이 왜 이렇게 차요?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혼자서 세료자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이가 산책 나갔는데 이쪽 길로 들어올 거예요. 그녀는 침착해지려 애썼지만 입술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도 없이 와서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을 보지 않고는 하루도 견딜 수가 없었소.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브론스키는 언제나처럼 프랑스어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쓰기엔 너무나 차가운 러시아어의 존칭 복수형과 위험할 정도로 친밀한 단수형을 모두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안하다니요? 당신이 와서 정말 기뻐요. 하지만 당신, 어디 아프거나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소. 그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몸을 굽혀 그녀를 살피며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소? 언제나 똑같은 생각이죠. 그녀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어느 순간이라도 그녀에게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묻는다면 그녀는 항상 똑같은 것, 즉 자신의 행복과 불행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진실하게 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나타났을 바로 그 순간에도 그녀는 이런 생각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 이를테면 베시, 그녀는 베시가 투슈케비치와 비밀스러운 관계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베시에게는 이 모든 것이 그토록 쉬운데 나에게는 왜 이런 고문 같은 것일까? 오늘따라 이 생각은 몇 가지 다른 이유로 더욱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경마대회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질문에 답하면서 그녀가 동요하고 있음을 알아차렸고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아주 담담한 어조로 경주를 준비해온 과정들을 세세히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말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녀는 그의 차분하고 다정한 눈을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는 지금 너무 행복해 보여요. 경주에 온통 마음을 뺏겨서 내가 하려는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대한 사실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당신, 내가 들어왔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아직 말해주지 않았소. 브론스키가 이야기를 멈추고 말했습니다. 제발 말해줘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약간 숙인 채 긴 속눈썹 아래로 빛나는 눈을 들어 질문하듯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가 딴 나뭇잎을 만지작거리는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는 그 손을 보았고 그의 얼굴에는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특유의 전적인 굴복과 노예 같은 헌신이 서렸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하군. 당신이 나눔 없는 고민에 빠져 있다는 걸 알면서 내가 어떻게 평온할 수 있겠소? 제발 말해줘요. 제발. 그가 애원하듯 거듭 물었습니다. 그래, 만약 그가 이 일의 중대함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난 그를 용서할 수 없을 거야. 역시 말하지 않는 게 나을까?
왜 그를 시험에 들게 하려는 걸까? 그녀는 여전히 같은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며 생각했습니다. 나뭇잎을 쥔 손의 떨림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제발, 그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다시 말했습니다. 말해줄까요? 그래요. 어서. 아이를 가졌어요. 그녀가 낮고 신중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손에 쥔 나뭇잎이 더욱 격렬하게 흔들렸지만 그녀는 그가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살피며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브론스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멈춘 그는 그녀의 손을 놓았고 고개는 가슴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래, 그도 이 일의 중대함을 느끼고 있어. 그녀는 생각하며 고마운 마음으로 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사실의 중대함을 느낀 방식은 여자인 그녀가 느끼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그는 누군가에 대한 형언할 수 없는 혐오감을 10배나 더 강렬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전환점이 마침내 찾아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남편에게 사실을 숨기는 것은 불가능해졌으며 어떤 방식으로든 이 부자연스러운 상황을 조만간 끝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녀의 격앙된 감정이 그에게도 물리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복종하듯 부드러운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고는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고 자리에서 일어나 테라스를 조용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요. 그가 결연한 태도로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나 나나 우리의 관계를 그저 지나가는 유희로 여긴 적은 없었소. 이제 우리의 운명은 결정된 거요. 이제 끝을 내야만 하오. 그는 주변을 살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만적인 삶을 말이오. 끝을 내다니요? 어떻게 끝을 낸단 말인가요? 알렉세이, 그녀가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조금 진정이 된 듯했고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남편을 떠나 우리 삶을 하나로 합칩시다. 우리의 삶은 이미 하나인 거려. 그녀가 거의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완전히 말이오.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요. 하지만 어떻게, 알렉세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말해줘요. 그녀는 자신의 처지가 지닌 절망감을 우울하게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길이 정말 있다고 생각하나요? 나는 내 남편의 아내가 아닌가요? 어떤 상황이든 빠져나갈 길은 있소.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하오. 그가 말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처한 상황보다는 무엇이든 나을 거요. 당신이 세상의 눈과 아들, 그리고 남편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잘 알고 있어. 오, 남편 때문에 고통스러운 건 아니에요. 그녀가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난 그를 몰라요. 그에 대해 생각하지도 않죠. 그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나 다름없으니까요. 그건 진심이 아니구려. 난 당신을 알아요. 당신은 그에 대해서도 마음을 쓰고 있어. 오, 그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뜨거운 홍조가 그녀의 얼굴을 덮었습니다. 뺨과 이마, 목까지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수치심 어린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이야기는 하지 말아요.